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다음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이것저것 하느라 못 찍고 이제 도안 하나 끝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제가 공방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고요. 뜨개 공방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방 오시는 분들이 다 못된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제가 그냥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힘든 기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공방을 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혹시나 공방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방을 해서 좋았던 점,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지금 공방은 하지 않지만 뜨개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주로 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나 도안을 판매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도안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긴 한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 도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진짜 열 몇 개 되고 가슴둘레 70부터 가슴둘레 140, 160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체형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한 85부터 110 정도까지 저는 한 5, 6가지 사이즈를 준비하는데 제가 사이즈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엄청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주로 이걸 옷을 떠서 입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제 사이즈를 뜨게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도 한두 사이즈 정도 차이 나게 뜨게 되는데 그 모든 사이즈를 다 떠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테스터를 모집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테스터분들한테 맡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공방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의 요구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에 대한 게 제가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연습? 훈련? 훈련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방에서 여러 사람의 치수에 맞는 옷을 계산을 해준 게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공방을 했던 경험이 저에게 좋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사이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취향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 옷을 떠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방할 때 작은아빠 가디건을 떠준 적이 있는데 와인색으로 떠줬어요. 와인색의 숄카라를 저는 숄카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떠줬는데 작은아빠가 와인색이었는데요. 여자색이라고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안 떠주죠. 그리고 큰오빠 옷 가디건도 떠줬었거든요. 그건 정말 진짜 제가 안감까지 다 재단해서 잘라서 손바느질은 아니고 그때 제가 양재를 배울 때여서 거기 배우던 데 가져가서 재봉해서 안감까지 다. 근데 그걸 안감을 만든 다음에 그 뜨개 옷에 연결할 때는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뜨개 옷에 재봉틀 그 자국 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 손으로 감침질을 해가지고 티 안 나게 해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짧다고? 그게 엄청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생각에 애매하게 짧다고 해가지고 한두 번 입고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로 가져와서 아는 동생을 줬는데 아무튼 남자 옷을 잘 뜰 일이 없고
그랬는데 그 공방에 오시는 손님들은 주로 남편 옷 많이 떠요. 많이 뜨기 때문에 그 남자 옷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옷을 뭐 V넥 조끼를 뜬다고 하는데 이게 여자 버전, 남자 버전이 있으면 제가 사실 그런 감이 별로 없었죠. 남자 옷을 뜰 때는 V넥을 얼만큼 파야 된다라는 그런 감이 없었는데 저는 좀 깊은 V넥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은 뭐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해도 오픈형이 아니면 그렇게 깊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 신랑 거 떠줄게 하면은 치수를 재갖고 오라고 해도 이상하게 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잘 입고 잘 맞는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옷의 치수를 재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가 저에게는 좀 쌓이게 된 셈이죠. 뭐 남자 옷뿐만 아니라 애기 옷도 그렇고 또 여자분들도 취향이 되게 다양하고 체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 가슴선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고 이게 되게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낮은 편인 것 같긴 한데 높은 분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새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그런 분들은 또 진동에 대해서 좀 예민하더라고요. 입었는데 너무 낀다는 분도 있고 뭐 너무 내려간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체형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또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 또 되게 다양하죠. 제가 샘플로 어떤 옷을 떠났는데 난 이 무늬 빼고 다른 무늬 넣으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풀오버로 떠났는데 가디건으로 뜨면 안 될까? 이런 분도 있고 그런 요구를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수업이 좀 체계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도안을 가지고 뜨는 경우라면은 그 도안을 크게 막 변형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손님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걸 내가 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있는 도안을 또 막 변형하고 바꾸고 그러면 거의 완전 새로운 도안을 만드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도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도 그걸 다 떠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내가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막 빨리빨리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 결과물을 내가 계산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했을 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이렇게 변형했을 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진짜 좋았죠. 좋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 밑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게 공방을 하면서 저에게는 제일 좋았던 점이에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이게 전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힘들었긴 했지만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보면 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이분은 좀 과시형이구나. 이분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빨리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내과인 것 같다.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거르게 됐다는 거? 이게 좋은 건가? 나랑 별로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성향은 이렇구나 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거 맞죠? 정리하면 공방을 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분들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트레이닝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빨라졌다? 근데 이거는 제 나이 정도 되면 꼭 공방을 하지 않았어도 제 나이 때는 거의 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힘들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순간순간 좋았고 행복했고 재밌었던 일들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 잘 맞는 분들이 오시면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 분들이랑 뜨게 하는 것도 재밌고 정말 재밌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회사를 2군데 정도밖에 안 다니고 공방을 차린 거라서 사회 경험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얕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양하고, 또 저는 시골에서 했었는데 드물게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부대 그 남편 따라서 부대 때문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하면 이것도 역시 간접 경험처럼 되겠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공방을 접고 나중에 뭐 새로운 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의 물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뭐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저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일 하신 분 알았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일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맞아요. 뭐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인 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또 그분이 뭐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들은 걸 해서 맞장구를 치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도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좋은 점일 수 있겠죠? 그런 간접 경험, 뜨개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삶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그게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방을 해서 좋았던 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공방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격증 필요하냐는 건데요. 저는 자격증 없는데도 공방을 차렸고 자격증이 없어도 공방을 차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대바늘은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코바늘만 떴고요. 대바늘은 겉뜨기 안 뜨기 정도만 아는 정도? 인데 공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뭐 못하진 않았어.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뜨개 실력하고 장사하고는 크게 비례하지 않아요. 뜨개 실력이 그러니까 그 실력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정말 뜨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티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이렇게 뜨는 것만 봐도 우와 너 진짜 잘 뜬다 이러고, 뜨개를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옷 보고 어머 잘 떴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런 걸 뜨는 게 되게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코바늘, 대바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것 자체도 신기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공방을 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실력보다는 장사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돈을 번다는 거는 다른 사람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개를 잘한다고 해도 장사 못하는 분들은 못해요. 뜨개 경험이 많지 않아도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뭐 예전에 수업 내용이 코바늘 모티브,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수업료가 뭐 20만 원 막 이런 이렇게 공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고수인 분들은 뜨개방에 잘 안 오죠. 굳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도안 보고 잘 뜨는데 뭐하러 공방 가서 수업료를 내겠어요. 내가 못하면 공방에 찾아오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공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얼등하지 않아도 공방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공방을 하려는 목적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와 그리고 내가 주 종목을 명확히 해놓고 공방을 시작해야 돼요. 공방하라는 목적,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하다,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뜨개밖에 없다. 이런 상황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뜨개를 가르쳐주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공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내 디자인, 내 옷을 떠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본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장소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 여성 창업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보증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또 잘 알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건지 판매형 공방을 할 건지 수업형 공방을 할 건지 창작형 공방을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창작을 위한 내 뜨개 디자인을 위한 거라고 하면 굳이 공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공방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공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틀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여기에도 요거를 맞춰줘야 되고 저기 어떤 분들은 와서 여기는 왜 애기 옷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왜 남자 옷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당시에는 샘플이 있어야 그걸 보고 뜨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뭐 코바늘 가방을 주로 찾는 분도 계시고 인형 뜨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손님에게 맞추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나는 코바늘 위주로 할 것이다. 대바늘 위주, 의류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기 옷들 위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을 해놓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공방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근처에 다른 공방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끊어야 내가 공방을 좀 편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줄 생각을 하고 공방을 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주 종목을 무엇을 할 건지 정확히 하고 공방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업형 공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보그 수업이잖아요. 보그는 정말 수업하기 정말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배운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보그는 만약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A 지점의 음식과 B 지점의 음식의 맛이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프랜차이즈에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서 A 지역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C 지역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켰는데 여기는 거기 주인분께서 우리 가게는 거기랑 뭐 이렇게 좀 저만의 요리를 뭐 비법을 더했어요. 이러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보그거든요. 어디 가서 배워도 똑같은 과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분이 내가 배운 것 이외로
뭐 더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좋죠. 훨씬 좋지만 그런 부담이 적어요. 배운 것 범위 내에서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근데 보고도 사실 끊임없이 공부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단계가 계속 위에 단계가 계속 있으니까.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어쨌거나 수업하기에는 편한 시스템이. 그래서 보그를 많이 하기도 하시고요. 저는 보그 한 적 없고 이거 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주변에 보그 수업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보태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꼭 보그를 해야 수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만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면 돼요. 코반을 초급반에서 뭐뭐뭐를 뜬다. 중급반에서는 어떤 걸 뜨고 고급반에서 어디까지 뜨고, 아니면은 뭐 초급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취미반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도안을 가지고 와서 뜰 수 있다. 이런 체계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공방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수업을 하고 싶어서 공방을 차리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공방을 이렇게 덜컥 계약을 하기보다는 요즘은 토즈나 그런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간 이렇게 딱 분리된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수업을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나의 수강생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공방 계약해가지고 다달이 월세 나가는데 손님은 안 오고 이러면 진짜 현타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그렇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공방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수업형 공방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만의 커리큘럼을 확립을 해놓고 장소되어 하는 카페 같은 데서 먼저 수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수강생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공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공방하는 걸 망설이는 중에 하나가, 요즘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정말 많은데 내가 공방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영어로 비교하는데요. 영어 시장이 뜨개 시장보다 훨씬 크죠. 정말 훨씬 크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어 관련 콘텐츠가 뜨개 관련 콘텐츠보다 뭐 수십 배는 더 많을걸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어 학원이 유튜브에 영어 콘텐츠가 많다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완전 다른 시장인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의 최대 단점은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영상이 많지만 내가 그걸 보고 따라 했을 때 그 영상에 나오는 대로 내가 진짜 똑같이 따라 뜨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틀렸는지 내 눈엔 안 보여. 초보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뭘 어떻게,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난 저 모양이 안 나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방에 와서 배워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틀렸고, 손동작을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야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찔렀다든가, 실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감았다든가, 그런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무늬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공방에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거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공방과 유튜브를 비교했을 때 공방의 가장 큰 경쟁력은 그런 피드백을 정확히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방을 찾는 분들은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뜨개 머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뜨개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공부 머리 있고 일머리 있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개 머리가 있어요. 영상 몇 개 보고 옷 뜨는 분도 계시고, 도안 한 번도 떠본 적 없다고 하는데 도안만 보고 옷을 뜨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뜨개 머리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유튜브 영어 영상 보고 영어 독학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학원도 다녀보고 뭐 영상도 보고 해봤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렇게 영상이 많은데 내가 공방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와서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공방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공방을 할 건지, 공방을 하려는 목적, 판매형인지 수업형인지 창작형인지, 그리고 어떤 걸 주 종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를 명확히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방을 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할까? 그것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하잖아요. 많이 배우면 좋죠. 많이 배우고 시작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는 실력과는 무관해요. 정말 수세미만 떠서 팔아도 돈 잘 버는 분들은 잘 버시거든요. 수세미도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공방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매가를 아는데 소매가를 받으면 이 사람의 돈을 뜯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분을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돈을 지불하고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대1인 거예요. 이 돈과 나의 지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돈이 내려오고 내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1대1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분명히 두고 공방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방을 하시려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사를 해본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는 걸 해보면 뭐 진상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낯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저는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연습을 하고 공방을 하면 좀 더 수월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내가 막 겁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나한테 왜 이러지? 이 말을 왜 나한테 하지?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그런 장사를 편의점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뜨개방하고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모르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경험을 해보고 공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공방 선생님 중에 자동차 딜러를 하다가 공방을 여신 분이 계셨거든요. 되게 의외였어요. 보통 공방하시는 분들은 뜨개 좋아서 뭐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뜨개 하다가 했다 이런 분들 선생님 하다 했다 뭐 사무직 하다 했다 이런 분들은 많이 봤지만 딜러 하다가 공방 차렸다는 분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이제 공방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때 와, 저 상황을 저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를 밝게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유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특정을 상대로 장사를 해본 경험이 공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공방이 망한 다음에 망하기 전에 왜냐하면 두 번째 공방을 했을 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공방 문 닫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그 시간 이 시간대면 내가 할 수 있다 싶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방 문을 닫고 아예 그 편의점에서 그 사장님이 편의점을 여러 개 해서 거기서 일을 좀 오래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되게 뭐 우리가 진상이라고 부르는 손님이 와도 별로 이렇게 뭐 되게 무덤덤했어요. 왜냐면 내 가게가 아니니까 내가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난 월급 받으면 되니까. 손님이 뭐 진상 부리고 이거 뭐 환불해줘. 당장 환불해줘.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환불해주고 니네 이따로 장사할 거야? 그러면은 뭐 내 가게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이었을 때와 직원이었을 때의 태도가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손님이 막 뭐라고 하면은 내가 사장일 때는 이 손님이 다른 데 가서 여기 안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고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손님이 나한테 10만 원 주고 실을 사갔는데 이걸 환불해 달라고 하면 10만 원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모두 다 걱정거리고 막 그런데 내가 직원이면 난 월급 받으니까 이 손님이 뭘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와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적은 없어요. 편의점을 하면서 진상은 훨씬 더 많은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내가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편의점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면은 처음이신 분은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공방을 하면 아마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공방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애기 다 키워놓고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그 텀이 있는 거죠. 돈을 벌었을 때와 일을 쉰 텀이 길고 그 이후에 공방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그런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장사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공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손익 계산에 대한 기본 지식, 기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실을 10,000원에 사와서 20,000원에 팔면 10,000원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진이라는 거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고 남은 게 마진인데요. 그 원가라는 게 내가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이 원가가 아니에요. 원가에는 그 물건을 가져온 그 매입가가 있고 매입가 플러스 재고 부담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 같은 경우는 한 팩에 10볼이 들어있는데 그 10볼이 한 번에 다 팔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팩 단위로 판매하는 공방도 있지만 납볼로 판매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면 10볼 중에 4볼만 팔렸어. 그럼 6볼이 남았어. 이게 안 팔리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실에 대한 부담금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매장 운영비라는 게 있죠. 월세도 나가죠. 전기세도 나가죠. 뭐 이런 부식비도 나가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원가에 그리고 내 인건비도 포함이 돼요.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도 내가 만약에 직원을 쓴다고 생각해 보면 그 직원에게 줄 월급이 내 인건비인 거예요. 그래서 원가에 매입가, 재고 부담비, 매장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에 갖고 와서 20,000원 팔았으니까 10,000원 남았네?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매입가가 원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약을 해야 되어서 내 인건비까지 뺀 게 마진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 혹시 완제를 파신다고 하면 완제에서도 그 소요된 실의 가격, 그다음에 내 인건비, 만약에 내가 이걸 누구에게 위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은 인건비인 거예요. 나의 마진이 아니에요. 인건비인 거예요. 그거 빼고 실 가격 빼고 인건비 빼고 남은 게 나의 마진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완제 가격을 책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거가 매입가가 원가가 아니다는 거 그걸 꼭 생각하고 장사를 하실 때 어떤 서비스를 줄 때도 이게 주는 게 나에게 손해이다 아니다를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팩에 10볼이 들었는데 손님이 9볼을 샀어요. 그러면 그 한 볼을 그냥 그 손님한테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그 한 볼 남아도 팔 것도 아니고 팔릴 수도 있지만 안 팔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실이 같은 색이어도 다음에 들어오면 또 색이 달라져서 그 톤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쌓이는 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볼씩 남은 재고들. 그래서 9볼을 구입했을 때 한 볼을 그냥 주는 것도 그 손님한테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 전체 원가를 생각했을 때 크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쌓아두느니 그냥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손님 여기 공방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렇게 납볼씩 있는 거를 어느 뭐 분기별로 혹은 한 해에 한 번씩 세일을 한다던가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세일한 실에 대해서는 수업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세일을 하셔야 돼요. 혹시 세일을 한다고 하면 한 볼 사갖고 가서 그 그러니까 정작 그 9볼을 사간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한 볼을 세일가로 어떤 분이 사가서 그걸로 뭘 배우겠다고 오면은 수업료를 따로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업료를 따로 받지 않는 공방 같은 경우는 실 한 볼 팔고 내 진이 빠지는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일한 실에 대해서는 수업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걸 전제를 걸고 세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요즘은 거의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제가 했었던 때는 뭐 회원제라는 그런 개념도 잘 없었고 오면 오는 대로 받고 가면 가는 대로 이제 저 손님은 안 오는구나. 한참 뒤에 이제 그 손님 안 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수업 하실 때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그때 요즘은 네이버 폼이라든가 구글 폼이라든가 그런 폼이 되게 많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 양식을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거기다 사인을 받으셔도 되는데 공방에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우리 공방 운영은 이렇습니다라는 그 안내서라든가 수업 동의서 같은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모든 항목을 읽고 확인하고 사인을 하게 해서 그걸 보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수업료를 받고 뭐 한 달에 4회 수업인데 뭐 3개월을 끊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문제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한 달만 수업 받고 나머지 2달을 못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환불 규정이라던가 또 미리 고지를 하고 못 오게 되면은 뭐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장에 대한 규정 아니면 내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보강에 대한 안내 아니면 손님의 사정으로 못 오게 됐어. 당일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 경우에 보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놔야 돼요. 그 수업료 환불 규정은 교육청 같은 데 있으면 학원에 대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업 시작하기 전이면 100% 환불, 수업을 시작한 직후라면 뭐 몇 % 환불 아니면 수업 횟수를 수업료를 나눠서 차감해서 환불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걸 수업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도 안 오고 수업료를 냈는데 연락을 해도 안 오고 몇 번을 연락해도 안 오고 그러다가 6개월인가 한참 후에 와서 환불해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환불해 주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환불 안 해줘도 되는 경우거든요.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본인이 뭐 나는 언제까지는 기간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적어 놓으시는 게 좋던데 이런 일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환불해주고 말면 되지만 사실 기분이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어 놓고 만약에 손님이 아니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고 읽고 사인을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본인이 분명 사인을 했으니까. 그런 수업 동의서, 공방 운영 방침, 수업 횟수, 시간, 뭐 환불 조건, 보강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도안 사용에 대한 규정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공방 내에서 받은 도안이나 계산된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수강생에게 확인을 시켜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방에 와서 뭐 가방 뜨는 걸 배워요. 그리고 뭐 도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카페에서 다른 분들을 모아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라던가 뭐 따로 공방을 차려서 하는 경우도 뭐 수두룩하고 여기에서 받은 도안을 다 모아서 공방을 따로 차리는 경우도 있고 뭐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뒤통수 맞는다고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셨나?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방에서 사용된 도안 어떤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용으로만 써야 된다. 외부로 유출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좀 말이 무섭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놔서 나쁠 건 없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공방을 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공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혹시 영상으로 찍을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영상으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